천생연분이란 말을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가볍게 쓰는 것일까? 정호는 역정부터 났다. 그것은 함부로 입에 올릴 수 있는 말이 아니었다. 하기야 사람의 일생이란 인연의 연속이다. 조선인들은 지상의 모든 것에 생명이 깃들어 있다고 믿고 있었다. 그들은 땅 위의 현상계를 물질로 파악하지 않고 생명의 영험한 작용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연분 앞에 천생자를 붙일 만한 점괘가 어떤 남녀 사이에서 나온다고 하면 그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닌 것이다. 그것은 어떤 개인의 힘으로는 어쩌지 못하는 영험한 운명이요 탈출할 수 없는 쇠사슬이었다. 낭자의 몸으로 나와 천생연분이라니 이거 참 큰일이 났습니다. 정호는 무겁게 입을 열었다. 하지만 김정호 선생, 너무 걱정을 하지 마시구려. 나는 절대로 그 말을 당신한테 얘기하지 않겠다는 약조를 딸아이와 했구려. 그러니 내가 이런 말을 김 선생에게 했다는 사실을 딸아이는 모를 것이오. 그러니 내색하지 마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날 것 없어요. 괴념하지 마시오. 그러나 정호는 무슨 대꾸를 금방 할 수 없었다. 도저히 결합할 수 없는 남녀가 천생연분이라고 말해놓고 아무 일이 아니라면 그것이 사실일까? 그는 곰곰이 생각에 잠겨보았다. 얼마 후 진아가 약을 다려왔다. 말씀하신 약재를 다 구하지 못해서 구할 수 있는 것만을 가지고 다려보았어요, 의원님. 진아 낭자, 난 의원이 아닙니다. 낭자가 64패를 그렇게 잘 짚지만 무당이나 점쟁이가 아닌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네? 진아는 화들짝 놀랐다. 그리고 자기의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어머니가 정호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 하는 의구심을 드러내는 시선이었다. 정호도 아차 하는 생각이 들었다. 말실수를 한 것이었다. 어느 사이 진아 낭자의 얼굴에는 홍조가 띄어지고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는 것이었다. 그녀는 어머니가 그 말을 해버렸다고 단정하고 있는 듯 했다. 낭자. 정호는 진아를 조용히 불렀다. 그러나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방 안에는 숨막히는 듯한 긴장이 흘렀다. 홍자숙은 이런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무런 표정도 없이 얼굴을 천장으로 향하고 누워있을 뿐이었다. 약재 달인 당기를 들고 있는 진아의 두 손이 파르르 떨렸다. 낭자, 내가 말실수를 한 것 같소이다. 아, 정호는 긴 탄성을 발했다. 자신의 실수가 너무나 심각하게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낭자, 내가 날이면 날마다 여기 있는 사람이 아니잖소? 나는 다시는 여기에 나타나지 않을지도 모르는 사람이 아니오. 그러하니 어머니께서 낭자와의 약조를 깨신 것 같소이다. 너무 허물하지 말아주시오. 진아는 아무런 말도 없이 달여진 약재를 삼배 쪼가리 위에 올려놓고 탕약을 짜내고 있었다. 낭자와 나 사이에 그런 끊을 수 없는 인연이 있는 줄은 몰랐소. 그러나 그것은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오이까. 그런 천생의 인연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가슴에만 묻어둔 채 살아가리다. 진아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정호는 그녀가 짜고 있는 삼배 쪼가리를 그녀에게서 받기 위해 손을 내밀었다. 아무래도 그녀는 힘이 부족한 것만 같았다. 그녀는 그것을 정호의 손에 넘겨주기 위해서 손을 내밀었다. 삼배 쪼가리가 정호의 손으로 넘어가는 순간에
그녀의 가녀리고 반짝이는 두 손은 그만 그의 소나기 안으로 들어가고 말았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인연이요. 그 인연의 줄을 끊고 살아야 하다니. 그런 말을 하는 정호의 가슴은 마구 떨려왔다. 그 순간 그는 자신들이 마주 잡은 손잔등 위로 떨어지는 뜨거운 액체를 느꼈고 또 보았다. 진아가 흘리는 눈물이었다. 낭자, 나는 지금 당장 여기를 떠나야 하는 몸. 내 낭자의 눈물을 보면 정말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 왜다. 어서 눈물을 거두소서. 정호도 그만 두 눈에서 뜨거운 액체를 흘리고 말았다. 조선인들은 인간의 모든 관계를 전생의 인연으로 보는데 아주 잘 길들여져 있었다. 그것은 아무래도 고려왕조 4천년을 지배한 불교의 영향과 그 전통을 이어받은 조선이 유교를 국가 통치 이념으로 채택하기는 했지만 민간 신앙과 앙과의 신앙으로 염존했던 불교의 영향 탓이 아니었을까. 유교가 불교와 신앙적 체계가 사뭇 다르지만 사후의 영적 세계를 인정한다는 측면에서는 비슷한 점도 없지 않다. 그리하여 그들은 지상의 현상계 외에 또 다른 차원의 세계가 있다는 사실에 아주 익숙해져 있었다. 낭자, 선생님. 진아는 그만 정호의 품 안으로 얼굴을 묻고 말았다. 정호도 그녀의 흐느끼는 어깨를 가만히 감싸주었다. 두 사람의 천생연분자들은 꽤 오랜 시간을 보냈다. 낭자, 우리 지금 이럴 때가 아니오. 어머니의 탕약을 어서 짜야 하오. 두 사람은 떨어졌다. 그 사이 홍자숙은 정호의 딸이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마른 입술만을 가끔 실룩거리면서 누워있었다. 뜨거웠던 탕액이 마시기에 알맞게 적당히 식었다. 진아가 어머니의 상체를 뒤에서 들어올리고 정우가 숟가락으로 탕액을 떠서 그녀의 입안으로 흘려 보냈다. 호호호호, 두 사람의 손발이 잘 맞누만. 마침 방으로 들어왔던 범대진이가 말했다. 키가 크고 둥방울 눈인 그는 살이 찌지는 않았으나 역시 떡 벌어진 어깨를 하고 있었다. 탕약을 먹은 홍자숙은 잠으로 떨어졌다. 밤도 꽤 깊어졌다. 정우는 귀가를 서둘렀다. 범두령, 나는 이제 떠나겠소이다. 그렇게 하시오. 안두령은 잠에서 깨어나면 한결 좋아질 것입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율무살과 발행이 스쿠시가 산채 없습니다. 혹 안두령의 차도가 확실히 보이지 않으면 전기탁 어른을 이번과 같은 방법으로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구해놨다가 전해드리리다. 김정호 선생, 이거 참 고맙수. 그리고 참 섭섭하외다. 우리 집 진아가 참 좋아하는 눈치인데. 그러나 어쩌겠소. 어서 떠나시오. 산채 입구까지 부두령과 전기타기가 호송을 할 것이오. 정호는 두령의 숙소를 벗어나려 했다. 그 순간 그는 아버지의 등 뒤에 서 있는 진아를 보았다. 어둠 속이라 잘 보이지는 않았으나 관솔불 아래로 드러난 그녀의 희디인 얼굴이 유난스레 빛나 보였다. 정호는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니까 만 하루 만에 집으로 돌아온 셈이었다.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향이가 크게 걱정하는 눈치였으나 잘 말해 안심을 시켰다. 정호가 떠나고 난 후 홍자숙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러나 그녀의 몸은 완전하지는 않았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충분한 약재를 산채 안에 갖추고 있지를 않았다. 아무래도 안두령은 약재를 더 써야만 할 것 같았다. 얘들아, 전기타기를 불러오너라. 여기 대령하옵사옵니다. 너 아무래도 김정우 선생한테 가서 약재를 좀 더 얻어와야 할 것 같아.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심해야 한다. 덕대 말구종놈 사건이 있은 이후로 나줄들의 눈치가 옛것 같지 않다. 염려 놓으십시오. 내가 산채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을 겁니다요. 곧 떠나도록 해라.
그리고 떠나는 길에 은율 대장간에 가서 말편자를 좀 사가지고 오너라. 산악의 길이라 그게 왜 그렇게 잘 닳는지. 알겠습니다. 감쪽까지 해야 한다. 염려 마십시오. 전기탁은 점심을 먹고 산책을 떠났다. 아직까지는 관 하나 둘 줄이 아니면 자기가 산 사람이 된 것을 아는 사람은 없으리라. 김정우가 알고 있을 터이지만 그는 조금도 의심할 필요가 없었다. 그는 해걸음역에 윤구칠인의 대장간에 다다랐다. 그는 주변의 동정을 살펴보고는 쓱 대장간 안으로 들어갔다. 여보게나 구칠이 잘 있었나? 아니 이게 누군가? 기탁이 아니요? 그래 요사이 어디에 있나? 바운의 배는 다 만들었자는가? 그럼 그게 언제적 일인데 요사이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이것저것 아무거나 손에 잡히는 대로 하고 있네. 광산에 나가 날품도 팔고. 그래? 그런데 구칠이는 기탁이가 산으로 들어갔다는 말을 어디선가 얼핏 들은 적이 있었다. 그렇다고 그것을 그에게 직접 물어볼 수도 없었다. 그런 소문은 어쩌면 뜬 소문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가 이렇게 백주에 나와 돌아다닐 수 있단 말인가. 그런데 자네 말편자 만들어 놓은 거 좀 있는가? 말편자? 그거라면 만들어 놓은 게 좀 있기는 하네만 어디에다 쓰려고? 그리고 얼마나? 안하격참해서 쓰겠다고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찾아가지를 않는구만. 자네한테 먼저 주고 다시 만들면 되지 뭐. 봉산 음파장에 그걸 급히 구하는 사람이 있어서 조금 이문을 붙이고 넘길 참이네. 한 20켤레나 주게나. 그러지. 자, 저기 있네. 가만히 하네. 한 켤레 한 양씩 20양만 내게나. 마침 잘 됐구만. 기탁은 마대자루에 편자를 담아서는 날이 어두워지기를 기다려 대장간을 나왔다. 그러나 전기탁은 큰 착각을 하고 있었다. 그는 황은발 덕대의 말구종 천추리의 살범으로 수배를 받고 있었다. 그가 대장간을 빠져나가자 윤구칠은 사람을 시켜 관하에 그의 출현을 고변했던 것이다. 전기탁은 자기가 미행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는 전번과 같은 방법으로 정호를 불러내어 쏙닥거렸다. 여보게나 정호, 또 이렇게 찾아왔네. 위험할 텐데 나와 돌아다니지 마십시오. 이 사람아, 안드령의 건강이 말끔히 회복되지를 못했어. 그래서 전번에 자네가 말한 대로 약재를 더 좀 얻어가려고. 그리고 나온 김에 말편자를 좀 구하기도 했네. 약재를 구해드리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말편자 사는 일은 아주 위험합니다. 아무 염려 말게나 잘 처리했으니까. 그래, 약재가 좀 있는가? 네, 혹시나 하고 구해놓은 것이 있사옵니다. 기다리고 계십시오. 가지고 나오겠습니다. 정호가 가지고 나온 약재를 기탁에게 막 넘기려는 순간이었다. 꼼짝 마라. 움직이면 찌른다. 하는 부르령이 떨어졌다. 이때까지 전기탁을 미행해오던 굴레들이었다. 그러니까 그들은 총포로 무장되지는 않은 모양이었다. 칼과 창으로 무장되어 있을 뿐이었다. 날쌘 정호와 전기탁이었으나 지금 이 순간 바로 코앞에 칼과 창이 있으니 도저히 저항할 길이 없었다. 두 손을 위로 들어 그리고 앞으로 걸어 나와. 그들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오라줄을 받았다. 그들은 나줄들을 따라 은을현청으로 가게 되었다. 길을 떠날 즈음에야 바우와 뚜련이 그리고 향이가 뛰쳐나왔으나 뭘 어찌해보는 수가 없었다. 그들은 감옥에 쳐넣어서 만 이틀을 지냈다. 이례적으로 그들이 목에 칼이 씌어졌다. 그러니까 그들은 중재인이라는 뜻이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에 그들은 동원으로 끌려나갔다. 어길준이 사또의 자리에 버티고 앉아 있었다. 내 놈들이 황댁도의 말구종 천줄의 살범들이냐? 아닙니다요. 전기탁은 펄쩍 뛰었다. 그러니까 직접 살범들은 아니지만 그자를 죽인 구월산 산 도적대를 끌고 온 놈들이냐?
구월산 산 도적이라니 굽쇼. 소위는 그것이 무엇인지조차도 알 수가 없습니다. 소위는 여기 서 있는 김정우의 아비 되는 김바운의 집에서 배 만드는 일을 거들어준 전기탁이라는 놈입니다요. 내 놈은 산 도적놈이 아니냐? 구월산 산 도적 범 대가리의 부하가 아니냐? 내 이놈 이실직고 하지 못하겠느냐? 구월산 범 대가리라니 무수기 말씀이 쉬운지 도대체 소위는 알 수 없는 말씀입니다요. 김바운의 집에서 한 6개월간 일을 거들어 주었고 지금은 황주급장과 봉산 음파장, 토산 비천장을 떠들면서 말편자 장사를 하고 있소이다. 가끔 가다가는 약재도 사서 팔아 넘기기도 하나이다. 정우는 전기타기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금방 알아차릴 수 있었다. 딱 잡아떼는 것이다. 그것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정우는 사실 자기 집 앞에서 자기와 기타기가 나눈 말을 굴레들이 확실히 알아듣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을 했다. 워낙 소곤거리면서 말했고 또 바람이 불어 그나마 자신들이 한 말이 그대로 전달되지 않았을 확률이 높았다. 사실 전기타기가 산으로 들어갔으리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들이 정황 판단이지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누가 그를 본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내 놈이 산에서 내려와 윤그칠에게서 말편자를 사고 사전에 내통되어 있던 저기 저 젊은 놈에게서 약재를 산 것이 아니냐? 소인이 산 사람이라고쇼? 소인은 그런 말도 들어본 적이 없는 놈입니다요. 그냥 목구멍에 풀칠하기 위하여 장바닥을 떠돌아다니는 장돌림입니다요. 거짓말이 절대 아닙니다요. 네 이놈, 바른 대로 말하지 못하겠느냐? 저놈이 이실직고할 때까지 매우 쳐라. 그리고 너 이놈, 젊은 놈 말이다. 내 놈은 무슨 이유로 저 흉악무도한 놈에게 약재를 건네주었는고? 내 놈도 한통속이지. 내 놈은 저기 산 도적놈들이 첩자지. 내 이놈, 바른 대로 말하면 목숨은 살려주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살아남지 못하리라. 사또나리 절대로 그렇지 않사옵니다. 믿어주옵소서. 성은을 받고 사는 백성이 그런 못된 짓을 하다니요. 믿어주옵소서. 정우는 일단 강력하게 부인하는 수밖에 없었다. 하늘이 두 쪽이 나더라도 그는 두 차례나 산에 왔다 갔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했던 것이다. 그럴 경우 용의와 신원 그리고 이진까지도 연루되어 장례를 망치게 되는 것이다. 그럼 내 놈은 무슨 돈이 있어서 내 애비 바울한 놈이 2,000냥을 들여 그런 큰 배를 지었느냐? 온 백성이 없어서 이리도 많이 유리걸식하고 끼니를 굶고 하는데 내 놈은 무슨 돈으로 그런 큰 배를 지었느냐 말이다. 그게 다 산손님들이 너에게 준 돈이 아니고 무엇이더냐? 그것은 얼마 전에 작고하신 이명관 첨정이 빌려주신 것이옵니다. 이명관이가? 내 놈들이 이명관이하고 그렇게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더란 말이냐? 네 이놈, 이명관이는 가난한 백성들에게 가렴주구를 일삼다가 삭탈 바직된 자이다. 이명관이란 자가 인색하기로 소문이 난 자인데 내 놈같이 변제 능력이 전혀 없는 놈에게 그런 거금을 빌려줬을 덕이 없다. 여봐라. 저놈도 매우 쳐라. 전날 신문에서 전기타기와 김정우는 그만 혼자라고 말았다. 그들은 아무리 얼굴에 찬물을 갖다 뿌렸으나 깨어나지 않았다. 그들은 들것에 얹혀서 감옥으로 옮겨졌다. 그들에게는 칼이 씌어지지 않았다. 워낙 많이 맞아 장독 때문에 바로 앉을 수도 없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한 사흘간 기신을 할 수 없었다. 아들이 이 꼴을 당하는 것을 보다 못한 김바오는 향임으로 있는 최지만을 찾아갔다. 향정어른, 우리 정우를 좀 살려주옵소서. 정우는 아무런 죄가 없사옵니다. 아시다시피 기타기가 우리 집에서 배를 만들 때 잠시 도와준 인연으로 해서 찾아왔길래 필요하다는 약재를 몇 점 줬을 뿐이옵니다. 알겠네. 내가 우선에 형방을 좀 만나보지. 형방은 아무래도 우리 자별감 담당이 아닌가. 자네 오기다리를 한번 만나 통사정을 해보게나. 그러겠습니다. 지방 향조민들의 자치기구라고 할 수 있는 향해의 간부들은
국가통치기구인 관할을 감독할 수 있는 권한 같은 것이 주어져 있었으나 유명무실했다. 형식적으로나마 좌수라고 불리기도 하는 향임은 이방과 호방을, 좌별감은 예방과 병방을, 우별감은 형방과 공방의 비정을 질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것이 완전한 자치기구가 아니고 사또가 향해에서 추천되어 올라오는 인사를 지명하는 데다가 그나마 향촌의 양반들이 향해에서 많이 탈락하고 요호 계급이나 하물며 부를 축적한 중인 평민들이 향임 자리를 맡는 수가 있어서 오히려 현청과는 적대 관계가 되어 있었다. 향촌의 도반들이 향해를 지배할 때는 사또의 세금 집행에 보조하는 구실을 하던 것이 그 주된 임무였다. 여보게 기다리 죄 없는 우리 정호를 살려주게나 장독이 올라 엉덩짝이 다 썩어버렸다네. 정호가 예절이 바르고 머리 좋은 사람인데 참 안 됐수이다. 그러나 다른 죄가 아니라 바로 그런 죄라. 무슨 죄인고? 아직 결론이 내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정할 수는 없지만 무슨 영모죄라고 하더이다. 영모죄? 아이고. 김바오는 이 사실을 이웅이에게 알렸으나 그로서도 어쩔 수 없었다. 다른 제목 같으면 어떻게 힘을 써볼 수도 있었으나 그런 제목이기 때문에 심한 압력을 넣으면 같은 제명으로 수감되는 수도 있었다. 게다가 어길주는 선진과는 정적으로 아주 사이가 좋지 않았다. 잘못 건드렸다가는 일이 도질 가능성이 있었다. 어길주는 9월산 명화적 도벌을 내걸고 운율로 부임해와서 이제 첫 사업을 시작한 셈이었다. 그런 그에게 말을 함부로 붙일 수 없는 것이다. 향권은 뭐니 해도 그가 쥐고 있지 않은가. 이웅이는 신원에게 동기를 놓으려고 했으나 한양길의 산 도적들이 워낙 심해서 보낼 사람이 마땅하지 않아 차일피일하고 있었다. 재령의 장수산과 해주 수양산, 평산, 멸악산, 송도 진산인 천마산까지도 9월산의 그것에 비해 조금도 못하지 않은 세력을 가진 비적들이 들어앉았던 것이다. 한양으로 가려면 거치지 않으면 안 되는 산들이었다. 황조와 봉산 사이에도 행인들의 행거가 끊어질 정도로 명화적들이 설쳐댔다. 자비령으로 스며든 비적들이었다. 게다가 다른 제명이 아니라 정우와 기타기가 영모 제목으로 검거되었기 때문에 신원에게 통기를 해도 별 수가 없을 것만 같았다. 2차, 3차 신문이 계속되면서 고문은 점점 더 가혹해져 갔다. 주리를 틀리고 인두로 지저대는 가혹한 형이 가해졌다. 결국 전기탁은 장독을 더 견디지 못하고 감옥에서 죽고 말았다. 그러나 그는 독종이었다.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다. 죽기 전날 밤 기탁은 옆방에 누워있는 정호를 불렀다. 여보게나 정호, 내 어르신. 나는 그냥 이렇게 죽으이. 그래야만 여편네와 일구가 노비로 팔리지 않게 되네. 내가 역적의 누명을 쓰고 죽으면 나만 죽는 것이 아니야. 나도 죽고 우리 일가 친척이 다 죽으이. 자네도 죽게 되고 바우 일가도 다 죽게 되네. 삼족을 멸하게 되는 게지. 그래서 나는 이렇게 혼자 죽으이. 우리 일구란 놈에게도 진설을 좀 가르쳐 주게나. 이것이 나의 마지막 소원일세. 어르신 끝까지. 아, 자네도 죽게 되면 나같이 죽게나. 그러곤 그의 목소리가 끊어졌던 것이다. 그렇게 그는 죽어갔다. 정호 역시 죽을 지경이었다. 그가 워낙 튼튼하고 젊은 몸이기에 겨우겨우 견딜 수 있을 뿐이었다. 내 이놈, 내 놈도 전기타기 꼴이 되려고 작정을 했느냐. 나라의 반기를 든 놈들과 내통하고도 살아남기를 바라다니 천하에 발칙한치고. 여봐라, 저놈이 혼절할 때까지를 물고를 내려라. 5차례나 이 꼴을 당하니 그 둘처럼 튼튼하던 김정호도 피골이 삼적해졌다. 그는 번번이 정신을 잃고 들것에 실려 감옥으로 옮겨지곤 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상한 꿈을 꾸게 되었다.
혼절한 그가 정신을 차리면 몽롱한 정신 상태에서 범진아의 얼굴을 보게 되는 것이었다. 그녀는 정우 앞에 다소곳이 앉아서 눈물을 흘렸다. 죽지 말고 살아나라는 말을 할 듯이 입술을 오물거렸다.